안녕하십니까. 생활법률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비대면 강의가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비대면 강의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면 강의는 4월 13일서부터 대면 강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4월 13일서부터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비대면 강의가 2주 더 연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과 한 2주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약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혼인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혼인의 성립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자, 혼인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 번째는 혼인하려는 남녀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이때 혼인의사는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이루려는 의사를 말한다. 그 다음에 또 혼인신고를 해야 되죠.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게 돼요. 그 다음에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자,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가장혼인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무효다. 그 다음에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직계 인척 직계 인척 사이에 있던 사람들끼리 혼인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에 있던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직계 인척 관계가 아닌 다른 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 혼인을 한다든지, 또는 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한 경우, 혼인 정령에 달하지 못한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에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혼인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 이 혼인 취소의 경우에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 취소의 방법은 반드시 가정법원에 그 혼인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혼인 취소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혼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해서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혼인 취소는 뭐와 비슷하다 그랬죠? 이혼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에 관한 규정이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준용이 돼요. 따라서 그 혼인이 취소되기 전에 있었던 혼인 관계는 유효해요. 장래효밖에 없기 때문에 유효하고, 따라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라든지 또 그 사이에 어떤 아이가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이에 대한 뭐 양육자라든지 또는 친권자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이혼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시간 혼인의 성립 부분 중에 사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지를 못했죠. 먼저 사례 한번 볼까요? 우리 그 교과서 16쪽 한번 보세요. 16쪽. 자, 1번 사례 보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대학을 마치고 가까운 시일에 결혼식을 하고 같이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하였는데 여권 신청을 위하여 부득이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둘의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고 말았다면 이 혼인신고는 유효한가? 결혼식은 혼인의 성립과 관련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뭐 결혼식을 해야 혼인관계가 성립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혼인관계가 성립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신고만 하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한다 그랬죠. 지금 여기 갑돌이하고 갑순이는 혼인신고는 마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느냐란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혼식을 하고 같이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다. 그럼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혼인의사, 갑돌이하고 갑순이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혼인신고는 유효하고
또 이거 법률상 혼인이 성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둘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죠?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될 거예요. 자, 사례 2번 한번 보죠. 27세 회사원 김갑돌은 직장 동료인 김갑순과 5년 동안 교제를 해왔으며 2007년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야 두 사람이 동성동본임을 알게 되었다. 같은 김씨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본까지 같은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 서로의 불찰이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결혼하고 잘 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있었어요. 동성동본끼리는 결혼을 못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정선전씨거든요. 정선전씨끼리는 혼인을 못해요. 이런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혼인신고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특례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거 자체가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상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약간 특례법으로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1990 몇 년도인가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그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폐지가 됐어요. 굉장히 이제 어떤 정근대적인 제도죠. 근데 이게 이제 종전에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고요. 그전에도 뭐 헌법재판소 결정 있기 훨씬 전에도 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폐지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성균관 유림들이 막 시위를 하고 여의도에서 무슨 무시 뿌린데 배추 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시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폐지 법안을 못 만들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은 현재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동본끼리 결혼하시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19쪽 혼인의 효과 한번 보죠. 혼인의 효과. 자,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첫째, 친족 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혼인한 남녀 사이에는 배우자로서의 친족 관계가 생기죠. 그 다음에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는 인척 관계가 생겨요. 인척 관계.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1990년 민법 개정 때 특히 가족법 분야가 싹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가족법의 전근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분 같은 경우에도 남녀 차별을 뒀어요. 그래서 뭐 장남인 경우에는 뭐 1.5 상속 지분이, 그다음에 아들은 1, 딸은 0.5, 시집간 딸은 0.25를 줬어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우리 민법상에 무슨 재산분할 청구라든지 면적 교섭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 민법 개정을 하면서 아주 대대적으로 싹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가족 관계에 관한 법률들은 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남녀 평등에 기초한 아주 합리적으로 개정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990년 이전에 그 가족법 시스템은 굉장히 정근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1990년 개정 이전에는요, 계모자 관계, 정모소자 관계라는 게 있었어요. 계모자 관계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재혼한 그 아버지의 배우자하고 그 아버지 소생의 자녀하고 계모자 관계, 이 일종의 친자 관계, 법정 친자 관계, 법정 친자 관계가 이렇게 인정이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친자 관계가 아니죠. 지금은 인척 관계죠. 인척 관계. 그러니까 나하고 아버지는 혈족 관계고요. 내가 지금 새엄마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의 아내는 나하고 혈족의 배우자가 되니까 인척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다? 모자 관계가 됐어요. 모자 관계. 계모자 관계. 모자 관계.
그러니까 친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만약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에는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이게 남성 본위적인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죠. 그다음에 정모와 혼인의 출생자 사이에 정모소자 관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과거에 보면 그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럼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애를 낳아 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요. 그럼 정모소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자 관계, 법정 친자 관계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 폐지됐죠. 지금은 이건 친자 관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다 폐지가 됐죠. 다음에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를 부담해요. 자, 동거 의무 한번 보시죠.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만 직업상의 필요라든지 정신상, 육체상의 일시적인 장애, 그리고 자녀의 교육상 필요, 그 밖에 사유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서로 인용할 의무가 있어요. 그 동거 의무 두 번째 단락 끝부분 한번 보시죠.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절할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돼서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 이거예요. 유기.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부 상호간에 서로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부양료 달라고 청구를 해요. 그럼 이때 남편은 네가 지금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부양 의무 이행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부양 의무. 이 배우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배우자 상호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우리 민법상 부양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배우자 상호 간의 부양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어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인 거예요.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가 없어요. 만 19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당연히 여러분들을 부양해 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지금 배려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 상호 간의 부양 의무,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지는 부양 의무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 의무예요. 여기 친족 사이의 부양 의무인데 뭐라고요? 동거하는 친족. 그러니까 친족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부양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지만 부모님하고 따로따로 살면 부양 의무가 없어요. 법률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법률상 부양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다. 배우자 상호 간의 부양 의무, 친권자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 의무. 그런데 이때 이 부양 의무에는요, 부양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배우자 상호 간의 부양 의무, 친권자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요, 자기 생활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그런 부양 의무예요. 부양 의무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먹으면 같이 먹고 굶으면 같이 굶는 거예요. 자기 생활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그런 부양 의무인데 마지막 그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 의무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 의무는 일단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부양 의무는 뭐라고요? 자기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그때
부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 의무의 정도가 좀 낮죠. 여기서는 굳이 내가 굶어가면서까지 상대방을 배불리 먹여줄 그런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양 의무의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다. 다음에 정조 의무 한번 보죠. 정조 의무.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정조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가 그거를 부정행위라 그러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음에 성년의제 한번 보죠. 성년의제. 자, 민법상 만 19세. 우리 그 교재에는요 20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 책이라서 그래. 이게 책 내용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제가 쓴 책이 아니고 우리 이제 법학부 교수님들께서 쓰셨는데 요 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바쁘신지 개정 작업을 잘 못해서 지금 그 옛날 국법 규정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20자를 19로 바꿔주세요. 19로. 그래서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내가 지난 시간에 제한 능력자, 행위 무능력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제한 능력자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하든지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 행위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성년 의제는 뭐냐? 이렇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친권자가 대리해서 하든지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어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성년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성년의제잖아요. 의제가 뭐뭐로 간주한다, 뭐뭐로 봐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년으로 봐준다. 성년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성년의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만 18세인 사람이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년이 되는 거예요. 성년. 그런데 이런 이 성년 의제의 효과는요. 이런 성년 의제의 효과는 모든 법 영역에 대해서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년 의제의 효과가 인정되는 부분은 민법상 재산거래, 신분상 행위에 한정이 돼요. 민법상 재산거래 행위라든지 신분상 행위에만 한정이 되고 어떤 공직선거법, 그죠?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자예요. 여전히 미성년자. 우리 21쪽에 보면 뭐 국회의원 선거법 이러는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법 없죠. 공직선거법 있죠.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 있죠. 이것도 이제 옛날 법령이에요. 옛날 법령. 그래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된다. 그런데 민법상 재산거래 행위를 한다든지 신분상 행위, 신분상 행위는 예를 들어서 미성년인 사람이 혼인을 했는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성년으로 의제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미성년이 혼인을 해서 성년 의제가 된 다음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런 경우 성년 의제의 효과가 소멸하나요? 아니에요. 한번 성년 의제가 됐으면 그 효과는 계속 쭉 유지된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성년 의제의 효과는 계속 유지된다. 다음 혼인의 재산상 효과 한번 보죠. 혼인의 재산상 효과. 자, 이렇게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혼인 중에 부부 사이의 재산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혼인 중 부부 사이의 어떤 재산 관계에 관해서는요. 21쪽 부부재산계약 그 부분 한번 보시죠.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부부가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게 부부재산 계약이에요. 부부재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대로 따르고요. 만약에 부부재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우리 민법에 규정된 법정 부부재산제에 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 중 그 부부 사이의 재산 관계는 어떻게 규율돼? 부부 재산 계약을 체결했으면 부부 재산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규율이 되고요. 만약에 부부 재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부부 재산제가 있어요. 그 법정 부부 재산제에 따라 규율이 된다. 그럼 먼저 이제 당사자 간에 부부 재산 계약을 체결했으면 부부 재산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규율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부부 재산 계약하니까 혼인 중에 부부가 언제든지 자신들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부 재산 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해야 돼요. 혼인 성립 전에. 부부 재산 계약은 언제 체결해야 돼? 혼인 성립 전에. 그러니까 혼인 성립 전에 부부 재산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근데 부부 재산 계약의 내용은 뭐야? 혼인 중 부부 사이에 재산 관계에 관한 거예요. 혼인 중 부부 사이의 재산 관계에 관해서 언제 체결하는 거야?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하는 거예요. 혼인 성립 전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부 재산 계약은 그 당사자가 부부가 아니고요. 장차 혼인해서 부부가 되고자 하는 남녀겠죠. 부부가 되고자 하는 남녀죠. 엄밀히 말하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부부 재산 계약은 언제 체결돼야 돼?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해야 돼요. 혼인 성립 전에 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21쪽 부부 재산 계약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요. 혼인 신고 전에 만약에 부부 재산 계약으로 정한 내용 중에 어디 뭐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등기 사항이야. 이런 경우에 혼인 신고 전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단 체결한 계약은 혼인 중에 변경을 못 해요. 혼인 중에는 부부재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어. 혼인 중에는 부부재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부부재산 계약은요.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하는 거다. 그리고 혼인 중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부부재산 계약을 많이 체결할까요? 나도 결혼한 지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요. 부부재산 계약 체결 안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재산 계약 체결 안 하죠.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재력이 많으신 분들은 뭐 부부재산 계약 체결할 거고요. 아니면 좀 이제 꼼꼼하신 분들 미리 이제 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재산 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하여튼 부부재산 계약을 체결했다면 혼인 성립 전에 부부재산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규율이 된다. 다음에 22쪽 한번 보죠. 부부 별산제. 자, 근데 당사자 사이에 부부재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재산 계약 체결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법률로 정해진 이런 뜻이죠. 법정 부부재산제가 적용되는데 이 법정 부부재산제는 이른바 부부별산제예요. 별개의 재산. 부부가 각자 별개의 재산을 갖는다. 이게 부부별산제예요. 부부별산제에 대응되는 그 부부재산제로는 뭐가 있을까요? 부부공산제가 있겠죠. 부부공산제. 부부공산제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가 은근히 많아요. 부부공산제를 취하고 있는 입법례가. 그러니까 부부는 혼인을 하면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요. 어떤 부부의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 공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할 때 어떻게 돼요? 이혼할 때 딱 절반 나눠요. 이혼할 때 딱 절반 나눠. 이제 부부 공산제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부부 공산제 부부 공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통과는 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여기 부부 별산제라고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 뭐 부부 공산제하고 큰 차이 없어요. 우리도 보면 이혼할 때요. 한 15년 뭐 20년 정도 같이 살면요. 거의 절반 나눠 가져요. 응?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기 부부 별산제라고는 하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 부부 공산제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한번 부부 별산제 내용 한번 보면서 그때그때 설명드릴게. 부부 별산제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전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된다? 그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이 된다.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 자,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그리고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 개인 재산으로 추정이 되지만 만약에 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재산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다. 이런 걸 입증을 하면은요. 어떤 부부 공유로 부부 공유 재산으로 취급이 돼요. 근데 이때 기여는요. 반드시 어떤 직접적인 금전적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가사 노동으로 기여할 수도 있어요. 가사 노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집을 장만을 했는데 집을 샀어요. 혼인 중에. 집을 샀는데 그 집 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럼 일단 남편의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아내가 가사노동, 전업주부였어요. 전업주부가 아니고 만약에 같이 맞벌이를 한다 그런다면 기여의 정도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근데 하여튼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노동을 통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갖다 잘 관리하고 집안 살림이 잘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집을 마련을 한 경우에는 이거 아내도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남편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남편의 전적인 개인 재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정 몫은 아내의 몫이죠.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남편과 아내의 공유 재산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부부 공산제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이제 원칙은 이거라는 거죠.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부부 누구 재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 한번 보죠.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어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요. 연대 책임을 져.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가게에 가서 쌀을 외상으로 사왔어요. 쌀을 외상으로 사왔어. 그러면 이 쌀값에 대해서 아내는 당연히 뭐 본인이 뭐 사왔으니까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남편도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가사에 관해서는 부부는 서로 대리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 가사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는 서로 연대해서 변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된 게 일상가사가 뭐냐? 일상가사가 뭐냐? 그럼 22쪽 양가로 3번 일상가사 대리권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요. 일상가사라 함은
부부의 공동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 사물을 구사한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 밑에 단락 보시면요. 쌀, 의복, 연료 등 생활 필수품의 구입, 집세, 수도료, 전기료 등 거주 비용, 자녀의 양육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일상가사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일상가사가 아니야. 어떤 게 일상가사가 아니냐? 가옥의 임대, 재산의 처분, 부부 각자의 직업상 사무, 어음행위 이런 것들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24쪽 한번 보세요. 24쪽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24쪽 보시면 거기 24쪽 두 번째 단락 위에서 밑으로 두 번째 단락 보면 거기 판례와 학설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우리 이 판례의 입장인데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판례는 일상 가사의 범위에 관하여 소비 대차,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가옥의 임대, 그다음에 순수한 직업상 사무, 어음 배서 행위 이런 것들은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또 이제 요게 이제 쟁점이 된 부분인데요.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그 처분이나 담보 제공의 목적에 관계없이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돈을 빌리는 이유가 뭐냐? 자녀의 치료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때 당사자의 주관적 목적을 보지 않고요. 따지지 않고요. 어떤 타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타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뭐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처분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무조건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전 판례. 좀 오래전 판례. 오래전 판례인데 그래서 나중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다면 변경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자녀가 아파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외국에 이게 이제 어떤 사례에 있었 경우냐 하면 어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저 중동에 가서 그때 중동의 건설 붐이 한창 일어났을 때 중동 건설 붐이 있을 때 우리나라 인제 근로자들이 많이 중동 지역 가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한번 가시면 뭐 어떤 분은 2 년, 어떤 분은 4년 동안 가서 굉장히 힘들게 인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큰형님이 중동에 가셔서 한 4년 있다 오셨대. 근데 그때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인제 어 실은 이제 제 그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 큰형님이 벌어 가지고 온 돈 가지고 대학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그랬죠. 근데 그때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가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그 귀국도 못 해. 거기서 계속 일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인제 아내가 인제 국내에 있고 인제 남편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쪼끔 충바람이 났어요. 충바람이 나 가지고 쪼끔 그때 그런 게 많았었어요. 중동 건설붐이 있을 때 남편이 가서 고생하고 이제 남편이 이제 돈을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정말 알뜰살뜰 모아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그중에 아주 드물게 이제 갑자기 돈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꼬드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쪽으로 빠진 사람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인제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인제 돈이 막 필요한 거야, 돈이. 응? 이른바 제비들한테 물려 가지고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를 설정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인제 당시 누가 이 소송을 제기했겠어요. 돈 빌려준 사람이죠.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 사채업자야, 사채업자. 사채업자. 일반 은행 같으면 돈 안 빌려주죠. 왜냐하면 거기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남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근데 거기서 인제 우리 판례가 당시 인제 그 사채업자 주장하는 건 아내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는 거죠.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돈 빌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 이 봐라 여기 지금 아이가 그때 아팠다 병원비로 하려고 지금
나한테 돈 빌려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를 않았죠. 판사도 딱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이 뒤에 이 판결에 뒤에 딱 깔려져 있는 복선을 보셔야 우리가 이제 판결 그 딱 결론 부분만 보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 뒤에 싹 깔려져 있는 걸 보면 그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아마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아내가 이렇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할 돈을 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담보 설정 무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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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내에 대해 단순한 금전 대여 관계만 남는 거죠. 근데 하여튼 우리 판례는 그때 이제 판결 결론 부분만 보면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 배우자 일방 명의의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이거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왜 그렇게 담보 제공을 했는지 왜 처분을 했는지 그 목적을 따지지 아니하고 뭐라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해서 혼인의 효과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혼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